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잃었던 날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날이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몸이 처음으로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 아마 대부분은 그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픔 앞에서 더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하고 싶었던 그 고통들이 사실은 우리를 만들어 온 것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편안했던 날들 덕분이 아니라 버텨낸 날들 덕분이라면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쉽게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아픔을 피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 아픔이 실제로는 무엇을 남겼는지, 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마음에 걸리셨습니까? 사실 이 명언은 듣기에 따라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그럼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말인가?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아픔을 느끼면 손을 거두고 위험을 감지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의 뇌는 고통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고통 회피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이득을 추구하려는 경향보다 훨씬 강합니다. 같은 크기의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는 고통을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로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들, 자녀를 키운 것, 어려운 일을 해낸 것, 관계를 지켜낸 것, 그것들이 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쉬웠다면 그것이 그토록 소중하게 남아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 독일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시 끝에서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고통은 적이 아닐 수 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기 위해 온 것일 수 있다. 물론 그 말이 아프지 않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다르게 볼 수 있게는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 피하고 싶었던 그 시간들을 오늘은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같은 어려움을 겪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경험 이후로 더 단단해졌고 다른 사람은 그 경험 이후로 오랫동안 멈춰버렸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실직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체성 위협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잃는 경험입니다. 그 남성은 처음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걱정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목공 도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취미로 해두었다가 한쪽에 밀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한번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손도 굳었고 감각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조차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 그가 만든 첫 번째 작은 선반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반이 집안에 놓이던 날,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 그 감각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효능감의 회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질 때 멈춥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크고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성공의 경험들로 다시 쌓입니다. 그 남성이 되찾은 것은 직업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0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돌보며 자신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몇 년째 하면서 몸도 마음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이 가장 많이 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 질문은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극도로 소진된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력이 있을 때 인간은 바깥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안을 봅니다. 그분은 남편을 돌보는 시간이 끝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단순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일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신의 말로 적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쓰기가 그분에게 무엇을 돌려주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것들에 의미를 붙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아무 이유도 없이 왔다 간 것이 아니라는 감각, 그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형태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통 앞에서 멈춰 있다가 고통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여기서 다르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는 개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몸의 고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것이 가장 깊이 남고 가장 오래 갑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고통이 신체적 고통과 같은 신경 경로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오해받을 때 뇌는 실제 신체적 고통을 받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상처가 그토록 오래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50대 후반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까웠고 오랫동안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법적인 다툼까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이후 두 형제는 수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지는 동안 형이 잃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전화 한 통 없는 그 허전함, 동생의 소식을 남을 통해 전해 들어야 하는 거리감, 그리고 언젠가는 화해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답답함. 이것은 단순히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감정적 에너지가 소진될 때 변화를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래된 갈등일수록 그것을 바꾸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언젠가라는 말만 남고 실제 행동은 미뤄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형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 밤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동생뿐이었습니다. 동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감정이 한 번의 전화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형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왜 진작 못했을까? 별거 아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화가 가능했던 것은 형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고통, 혼자라는 고통,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쌓인 외로움의 고통.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움직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고통이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인간관계 안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은 없애야 할 것이다. 고통이 끝나면 좋은 것이 시작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끝난 뒤에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좋은 것을 만든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큽니다.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고통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멈춥니다. 찾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성장했다고 느끼는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편안했던 시기였습니까? 아니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하나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났을 때 사람은 자신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생각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은 강의를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살아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프지 않고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 지식, 기술. 그러나 아프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 깊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 잠깐 멈추십시오. 얻으려 했다면 반드시 무언가를 치렀습니다. 치르지 않고 얻은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이 잔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깨지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근육은 적당한 자극과 회복을 반복하며 강해집니다. 도자기는 가마 안의 고열을 통과해야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자연의 원리이고 동시에 인간의 원리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완성시키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통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만들고 고통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고통 없이는 진짜 얻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모든 고통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고통을 견디면 보상이 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 명언의 핵심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장을 만드는 고통과 그냥 소모되는 고통입니다. 성장을 만드는 고통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향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모되는 고통은 다릅니다. 잘못된 관계를 끊지 못해서 반복되는 상처,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 상황, 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면서 생기는 소진. 이것들은 참는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합니까?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 고통 안에 내가 선택한 것이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지키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 감수하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냥 상황에 끌려다니며 겪는 고통이라면 먼저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집과 신념은 다릅니다.
내가 옳으니까 끝까지 간다는 것은 고집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은 신념입니다. 고집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옵니다. 신념은 자신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옵니다. 이 둘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집으로 버티면 지칩니다. 신념으로 버티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고집인가, 신념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무너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한동안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나오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프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고통을 강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치른 대가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고통이 지금의 당신 안에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을 통해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나셨던 것, 힘들었지만 옆 사람을 챙기셨던 것, 그 모든 것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쌓여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